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미국 기술을 카피하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배웠죠. 하지만 2020년 10월 어느 날, 제 27년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K808 장갑차 앞에서 말입니다. 20톤짜리 장갑차가 물 위를 시속 10km로 달리는 걸 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빗속에서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3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2026년 미국도 못 만드는 장갑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직접 목격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렌트 테커입니다. 미 국방부 지상전력분석국에서 27년간 일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미국 기술을 카피하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배웠죠. 1993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저는 기갑부대 장교로 8년간 복무했습니다.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와 에미 브래들리 장갑차를 직접 운용했죠. 그 시절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걸프전에서 미군 기갑부대는 이라크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했습니다. 2001년 대위로 예편한 뒤 저는 국방부 분석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장갑 차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죠. 독일의 레오파드, 프랑스의 르클레르, 러시아의 T-90, 중국의 90-90까지요. 모든 나라의 장갑차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미국이 최고다, 나머지는 따라올 뿐이다라는 거였죠. 한국 무기에 대한 보고서도 가끔 올라왔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 같은 것들이요. 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아류작이다. 독창성이 부족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문장들로 가득했죠.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한국 무기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피식 웃었어요. 2020년 가을, 저는 차세대 전투차량 사업 평가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에미 브래들리를 교체할 4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BAE 시스템즈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경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제 평가 보고서 한 줄이 수십억 달러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 제게 어느 날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낸 K808 장갑차 평가 요청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책상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형식적으로 검토나 해주고 기각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의 어느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 건물 3층. 제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각종 보고서와 서류로 가득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를 켜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메일 하나였습니다. 미 육군 장비사령부에서 보낸 긴급 회람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에미 브래들리 후속 사업, 차세대 전투차량 후보 긴급 검토 요망이라고요. 저는 27년간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모든 장갑 차량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죠. 독일의 푸마 보병 전투차, 프랑스의 VBCI, 러시아의 부메랑, 심지어 중국의 GBD사까지요. 모두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비슷했어요. 미국 것만큼 좋은 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진실이었고 제가 믿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에는 제 직속 상사인 존 맥도널드 국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5년 선배였고 육군에서 30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회의실에는 12명의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맥도널드 국장이 입을 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입니다. 에미 브래들리는 이미 40년이 넘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었으니까요. 에미 브래들리의 장갑은 RPG 로켓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병사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이후로 미군은 더 강력한 장갑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같았죠. 무게와 비용이었습니다. 강한 장갑을 입히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비싸집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예산을 줄이라고 압박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제안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설계도, BAE 시스템즈의 견적서까지요. 모두 두껍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암울했죠. 전투 중량 45톤에서 50톤 사이,
대당 가격은 7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까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예산 초과로 사업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구석에서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죠. 2주 전에 도착해서 그냥 치워둔 한국방위사업청의 공문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면서 심심풀이로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K808 차륜형 보병 전투차, 전투 중량 20톤, 수륙 양용 가능, 대당 가격 200만 달러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톤의 수륙 양용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까? 200만 달러의 전투용 장갑차를 만든다고요? 중국산 싸구려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책상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한국이 또 과장 광고를 하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0톤, 수륙 양용, 200만 달러.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브렌트. 27년 경력이 아깝지 않나.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이상한 보고서를 받았어. 한국이 20톤짜리 수륙 양용 장갑차를 만들었대. 말이 되나? 캐서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알죠. 27년간 이 일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20톤짜리 장갑차가 물 위를 달리는 모습이 자꾸 보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묘하게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한 가지 일을 했죠. 한국 K808 장갑차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2020년 10월 2일자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신형 전투 장갑차를 잊지 말고 살펴보자. 심지어 물에서도 달릴 수 있다는 제목이었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 최고의 국방 전문지입니다. 함부로 기사를 쓰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다루지 않죠. 그런 매체가 한국 장갑차를 다뤘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K808은 8륜 차량이며 후방에 2대의 워터젯을 장착해 수상 도하가 가능하다. K4 유탄 발사기와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했으며 30mm 기관포 장착도 가능하다. 슬랫 아머 추가 장착으로 RPG 방어 능력을 갖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스펙이었고 기술적 디테일이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이 정도로 상세하게 다뤘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런 장갑차를 만들었다면 제가 2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맥도널드 국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한국 K808 보고서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그거 형식적으로 검토나 해주면 되지 않나? 우리가 검토할 건 미국 업체들 제안서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를 그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테커, 자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언론이 과장하는 건 흔한 일이야 라고 말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27년간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키운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K808 장갑차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가능하면 실제 테스트 영상과 기술 문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2020년 10월 중순,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방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테스트 영상 5개, 기술 사양서 200페이지,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브렌트 테커 분석관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직접 K808의 실전 테스트를 참관하시고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죠. 초청장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요. 형식적 검토로 끝낼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공식적으로 테스트 참관을 제안했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까지 기사화했습니다. 이제 이건 공식적인 안건이 됐어요.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직접 가보자. 그게 한국의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가서 형식적으로 테스트 보고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돌아오면 돼. 그럼 보고서 쓰기도 쉬워질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운명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맥도널드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K808 직접 테스트를 참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테커, 그게 꼭 필요한가? 우리 시간 낭비 아닌가?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공식 초청이 들어왔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보도했습니다. 검증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했어요.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알았네, 가보게. 하지만 일주일 안에 돌아오게라고 말했죠. 바로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정부관계 담당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테커 분석관님,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던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우리 제안서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모든 제안을 공정하게 검토하는 게 제 일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제 일정을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비스트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테커 대령님, 한국 장갑차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국 제품이 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뭘 검토하고 어디를 가든 그건 제 권한 아닙니까? 왜 방산업체들이 간섭을 하는 겁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캐서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에 가야 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오늘 당신 동료 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국 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료들까지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장갑차 평가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고 싶어졌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 가는 걸 막으려고 할까요? 만약 K808이 정말 형편없는 장갑차라면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 제품은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들 제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기내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보다도 가난했죠. 하지만 2020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요.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기적을 이뤘다지만 군사기술도 그럴까? 특히 장갑차 같은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장갑차는 단순한 철판 덩어리가 아닙니다. 엔진, 변속기, 장갑 소재, 화력 통제, 전자장비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독자 개발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나온 안내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테커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현대로템 종합시험장에서 K808 테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이준호 씨는 차를 몰며 한국의 방산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 1980년대 K1 전차 개발, 1990년대 K9 자주포 성공, 2000년대 방산 수출 시작 등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듣는 척했지만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였고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미국에서 받아온 에미 브래들리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내일 K808을 볼 때 비교할 기준점이 필요했으니까요. 에미 브래들리는 전투 중량 42톤, 승무원 포함 11명 탑승, 최고 속도 시속 66km 수상 도하 불가능이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19톤으로 가벼웠지만 장갑이 약했고 역시 물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 K808은 20톤으로 스트라이커와 비슷하면서도 수륙 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톤의 병력까지 태우면 물에 가라앉아야 정상입니다. 부력을 얻으려면 차체를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장갑이 약해져요. 장갑을 강하게 만들면 무거워지고요. 이건 트레이드오프 관계였습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잡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한강에는 다리들이 아름답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70년 전 이곳은 전쟁 폐허였습니다. 모든 게 파괴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화려한 대도시가 됐어요. 경제적 기적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군사기술의 기적도 가능할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되겠죠. K808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국이 정말 미국을 따라잡았는지 아닌지, 27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임수도 제 눈을 속일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27년간 믿어온 것들은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마음도 복잡했죠.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한국 현대로템 회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1999년 설립, 철도 차량과 방산 장비 제조, K1 전차 생산, K9 자주포 1600문 이상 수출 성공 등의 내용이 나왔어요. K9 자주포는 폴란드, 인도, 터키, 호주 등에 수출됐고 특히 폴란드는 1000문 이상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1000문이요? 폴란드는 나토 국가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한국산 자주포를 1000문이나 산다고요? 만약 K9이 형편없는 무기라면 그럴 리가 없죠. 나토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절대 안 사요. 그런데 폴란드가 대규모로 구매했다는 건 K9의 성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테스트는 오전 10시에 시작이지만 저는 일찍 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미리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7시에 로비에서 이준호 씨를 만났죠.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분석관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찍 가고 싶습니다. 시험장을 먼저 보고 싶어요라고요. 차를 타고 서울에서 화성시로 가는 1시간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삼성 반도체 공장이고 저쪽은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중심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조업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사기술은 다른 문제조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전 8시 30분, 우리는 현대로템 종합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각종 테스트 트랙과 장애물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위장막 아래 뭔가가 있었습니다. K808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실물을 보는 겁니다. 27년 경력을 건 평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위장막을 걷어내자 K808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생각보다 작았거든요. 에미 브래들리에 비하면 확실히 작고 낮았습니다. 8개의 바퀴가 달린 차륜형이었고 차체 전면은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었죠. 후방에는 워터젯으로 보이는 장치 2개가 있었어요. 상부에는 무인 포탑과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K808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으로 장갑을 두드려 봤어요. 소리로 판단하건대 고장력 강철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타이어를 살펴봤습니다. 런플랫 타이어처럼 보였어요. 구멍이 나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 말이에요. 워터젯 장치도 봤습니다. 구조는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 작동할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테커 분석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김중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으로 30년간 복무했고 지금은 현대로템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갑부대 출신입니다. 이라크에도 파병됐었죠.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중현 대령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죠. 김중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장갑차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 기술 없이 가능할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냈어요. 10년의 연구 끝에 말이죠. 오늘 테스트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 무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법이죠. 과장할 수도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수치를요. 오늘 테스트가 모든 걸 증명할 겁니다. 김중현 대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그게 군인의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분석관님이 원하시는 모든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오전 10시가 되자 현대로템 엔지니어들과 테스트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15명쯤 됐어요. 책임 엔지니어인 박재훈 박사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분석관님, 오늘 테스트 항목은 도로 주행, 야지 기동, 사격, 그리고 수상 도하입니다. 각 항목마다 분석관님께서 직접 측정하실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도로 주행이었습니다. K808이 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들고 속도를 측정했죠.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초였습니다. 20톤 차량치고는 빠른 편이었어요.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포장도로입니다. 진짜 테스트는 야지에서죠. 두 번째는 야지 기동이었습니다. K808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렸어요. 경사 40도의 언덕을 올라갔고 6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흔들림이 적었어요. 서스펜션이 우수한 것 같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에미 브래들리보다 기동성이 좋은데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 번째 테스트 전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중현 대령이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국식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죠. 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불고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김중현 대령이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오전 테스트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오후 테스트죠. 수상 도하가 관건입니다. 김중현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K808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심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톤 장갑차가 물에 뜰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엔지니어링의 결합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수상 도하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시험장 한쪽에는 인공 연못이 있었어요. 폭 50m, 길이 200m 정도 됐습니다. 물 깊이는 3m였죠. K808은 천천히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게 성공하면, 정말 성공하면 제가 뭐라고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K808의 앞바퀴가 물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물이 차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가라앉는 건 아닐까? 하지만 K808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후방의 워터젯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K808은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였죠. K808은 물 위를 유유히 달렸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속도는 시속 10km였습니다. 정확히 스펙대로였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물 위를 달리고 있잖아. 20톤짜리 장갑차가 말이야. K808은 200m 연못을 완주했습니다. 반대편 물가로 올라왔어요. 엔진 소리는 힘찼고 차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엔지니어링의 기적이었습니다. 김중현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어떠십니까?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중현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 보신 게 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젠 나란히 달리고 어떤 분야에선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K808이 물 위를 달리는 모습, 야지를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 경사를 올라가는 모습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27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어떤 면에서는 앞섰다고 써야 할까요? 그렇게 쓰는 순간 펜타곤은 발칵 뒤집힐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저를 적으로 돌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진실이 먼저죠. 거짓을 쓸 수는 없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대한민국 화성시 현대로템 시험장에서 K808 장갑차 테스트를 참관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스펙이 사실이었으며 일부 항목은 예상을 초과했다. 특히 수륙 양용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서방 장갑차도 갖추지 못한 수준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어요. 시차 적응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거예요.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간을요.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해 202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차를 만들어낸 나라의 기적을 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추가 테스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사격 테스트와 방호력 테스트였죠. K808에 장착된 K4 유탄 발사기의 명중률은 100m에서 95%였습니다. 우수했어요. K6 중기관총도 정확했습니다. 방호력 테스트에서는 14.5mm 중기관총 탄환을 막아냈어요. RPG 네트도 작동했습니다. 모의 RPG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했죠.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K808은 진짜였어요. 과장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20톤급 수륙 양용 장갑차라는 난제를 풀어낸 겁니다. 저는 김중현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김중현 대령이 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10년간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고 수천 번 설계를 수정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미국 장비만 쓰다가는 영원히 종속될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병사들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한국의 힘이었구나. 절박함이었어요. 미국은 이미 최고였기에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살아남기 위해, 독립하기 위해,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거죠. 그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일 더 머물렀어요. K806도 받고 다른 한국 무기들도 둘러봤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미사일까지요.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도입국이 아니었어요. 기술 선진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K808 장갑차 평가 보고서, 차세대 전투 차량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제안.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K808을 벤치마크해야 한다. 미국 업체들의 제안은 과도하게 무겁고 비싸다.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K808의 설계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됐죠. 그리고 그들은 군사기술에서도 기적을 이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자만했다. 우리가 영원히 최고일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고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신기한 경험이었죠. 저는 곧장 펜타곤으로 갔어요. 맥도널드 국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어떻게 됐나?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국장님, 제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K808은 검증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혁신적인 장갑차입니다. 맥도널드 국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테커, 자네 진심인가? 한국 장비가 그렇게 좋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직접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그는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테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난리가 날 걸세. 방산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알았네. 내가 상부에 보고하겠네. 하지만 자네 각오는 해야 할 거야.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BAE 시스템즈 모두에서 연락이 왔어요. 테커 분석관,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한국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2020년 11월 초 제 보고서는 국방부 내부에 회람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죠. 찬성파는 말했습니다. 테커의 보고서는 정확하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반대파는 반박했어요.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미국 업체를 믿어야 한다고요. 11월 중순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의회 청문회는 공개됩니다. CNN에서 생중계를 하죠. 제 증언 하나하나가 전국에 방송될 겁니다. 실수하면 제 경력은 끝이에요. 청문회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의사당으로 갔습니다. 청문회장에는 의원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브렌트 테커 분석관, 한국 K808 장갑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셨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님들, 저는 27년간 장갑차 분석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장비를 봤죠. 하지만 K808만큼 인상적인 건 처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톤급으로 수륙 양용을 구현했어요. 가격은 미국 제안의 4분의 1입니다. 의원님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 아니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직 데이터만 봤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측정값, 사진, 영상이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증 가능합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죠. 그럼 미국 업체들은 왜 못 만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1등이었어요. 그래서 혁신을 게을리했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질문에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수치로 증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애국자입니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애국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인정하는 게 미국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발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분석관님, 한국 장갑차가 정말 미국보다 낫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이에요. 경쟁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자극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죠. 국방부 분석관, 한국 장갑차 극찬, 미국 방산업계 긴장. 저는 TV를 끄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했어요. 진실을 말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죠. 방산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제 보고서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부 고위직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테커, 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나? 좀 더 온건하게 쓸 수 없겠나? 저는 거절했죠. 사실을 바꿀 순 없습니다. K808은 우수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젊은 분석관들, 현장 장교들, 심지어 일부 의원들까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테커가 옳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점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0년 12월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K808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예요.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나라였죠. K808에도 관심을 보인 겁니다. 나토 동맹국이 한국 무기를 선호한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호주도 움직였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K808 테스트를 요청했어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륙 양용 기능이 섬나라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한국의 K808은 갑자기 글로벌 스타가 됐습니다. 2021년 1월 미 국방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세대 전투 차량 사업에 한국 현대로템을 참여시키기로 한 거예요. 미국 업체들과 경쟁 입찰을 시키기로 했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고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결정이었어요. 미군 핵심 무기 체계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물론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불만이었죠. 하지만 의회와 국방부는 움직였습니다. 더 나은 무기, 더 저렴한 가격을 원했으니까요. 2021년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협력 논의를 위해서였죠. 현대로템 본사에서 김중현 대령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테커 분석관님, 다시 만나서 영광입니다.
분석관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짜 공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먹었죠. 김중현 대령이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답했어요. 글쎄요, 제 경력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저를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 김중현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한국이 70년 걸려 인정받았듯이요. 분석관님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요, 시간이 증명해주겠죠. 2021년 여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저를 미마이너스한 방산협력 프로그램 담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제 경력이 끝나기는커녕 새로운 자리를 받은 겁니다. 맥도널드 국장이 설명했어요. 태커, 자네가 한국을 제일 잘 아니까 협력 프로그램을 이끌어주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새 직책에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 교류를 담당했습니다. K808 기술을 미국이 배우고 미국의 센서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윈윈이었죠. 양국 모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가을, 폴란드가 K808을 600대 주문했습니다. 호주도 300대를 계약했어요. 동남아 국가들도 줄을 섰죠. K808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급증했어요. 2021년 한 해에만 17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된 거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였죠.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2022년 초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수락했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회는 성대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관계자들이 왔어요. K808을 비롯한 한국 무기들이 전시됐죠.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까지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저는 연설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27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0년 한국에서 제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기뻐했어요. 외국 참관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제 연설은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미국 분석관의 한국 예찬이라는 제목으로요. 연설이 끝나고 김중현 대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현대로템 부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태커 분석관님,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분석관님이 우리의 첫 번째 지지자셨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령님, 아니 부사장님,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K808이 전시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뿌듯했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K808은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장갑차였죠.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태커 분석관님,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이 훈장을 드립니다. 그는 제게 훈장을 달아줬어요. 한미방산협력 공로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감격했죠. 제가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다니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의 다리들, 높이 솟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됐죠. 그들은 경제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기적을 이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뭘까? 그건 바로 절박함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발전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죠. 그 정신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2022년 봄, 저는 미국 국방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방산의 성공 사례였어요. 젊은 장교들과 분석관들에게 가르쳤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영원히 1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발전해야 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했어요. K808이 그 증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모두가 발전해요.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2022년 여름,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TED 강연 초청이었어요. 주제는 겸손과 배움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TED 무대에 선 저는 떨렸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과 카메라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7년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 제가 속한 나라가 영원히 최고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0년 한국에서 제 착각이 깨졌습니다. 한 장갑차를 보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K808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무시했던 것, 직접 보고 충격받은 것,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자만을 버리십시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어요. 겸손이 곧 성장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제 강연은 TED 웹사이트에 올라갔고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감동적이다. 배울 점이 많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2023년 초 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물 위를 달리는 장갑차, 한국이 가르쳐준 겸손이었어요. K808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 경험을 썼죠. 한국의 기적, 제 편견, 깨달음, 그리고 변화를 담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특히 기업인들과 교육자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 기업 CEO는 서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무기 이야기가 아니다. 혁신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리더가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요. 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 기업, 군부대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누구나 편견이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의 말이죠. 2023년 가을, 한국 정부가 저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준다는 거였어요. 한미방산협력과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울대 학위 수여식은 엄숙했습니다. 총장이 학위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테커 박사님,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편견을 넘어 배우는 겸손을 실천하셨어요. 당신은 진정한 학자이자 군인입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죠. 저야말로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학위는 한국이 제게 준 선물입니다. 학위 수여식 후 김중현 부사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현대로템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테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우정이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게 그 빗속 테스트에서 시작됐죠.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산책했어요.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김중현 사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답했어요. 계속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고 배우라고 말이죠. 김중현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자주 오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자문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미국 장교들에게 한국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영광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룬 기적을 제가 목격했구나. 그리고 그 일부가 되었구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2024년 현재 저는 여전히 바쁩니다. 미국 국방대학 교수로 가르치고 한미 협력 프로그램을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고 있어요. 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편견을 버리고 함께 발전하자는 거죠. K808은 지금 3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총 3,000대 이상이 수출됐어요. 한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장갑차이기도 하죠. 가끔 제 사무실에서 K808 모형을 바라봅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모형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죠. 2020년 10월 23일, 빗속에서 K808이 물 위를 달리던 순간이요. 제 27년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을 마주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누군가를, 어떤 나라를, 어떤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듯이요. 오늘부터 마음을 열어보세요. 겸손하게 배우세요.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이 70년 만에 기적을 이뤘듯이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요.
폐허에서 일어서는 법을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K808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근면, 창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정체였죠.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무시하던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27년 만에 배운 교훈입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것, 겸손이 곧 성장이라는 것, 함께 발전하는 게 최고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들어보지 못한 기술이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보면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배우고 도전하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K808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을 깨트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봅시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브렌트 테커는 앞으로도 진실을 말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듯이 저도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